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네, 박평 박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박평과 함께 멋진 문학작품, 훌륭한 작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댓글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닉네임 미르엣님, 여름휴가 특집 캐리어에 함께 챙기면 좋을 책 편을 들으시고 오래전에 방송된 거 들으시고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항상 어떤 책을 읽을지 방황하는 저에게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신 책걸상에 감사드려요. 꾸벅. 아유, 저희도 감사합니다. 늘 베스트셀러를 찾아 읽고서는 실망하는 일이 계속 반복되었거든요. 섬에 있는 서점과 랩걸 아주 재밌게 읽었어요. 책을 읽고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저에게 자괴감이 컸는데 전문 독서가 JYP도 그러신다니 정말 큰 위로와 격려가 되네요. 두 분의 케미가 참 좋습니다. 박평님도 차분한 목소리와 똑소리 나는 독서평 그레이트이에요 라고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른 댓글까지 소개하고. 아니 그 전에 네. 이분은 책을 읽고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증상이 저보다 조금 심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바로 수정해서 읽었는데요. 책 제목도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섬에 있는 작은 서점이라고 써주셨고 랩걸은 랩북이라고 써주셨는데 저는 이게 돌아서면 다 잊어버리지만 또 제목은 기억하는데 우리 미르애님은 지금 제목도 헷갈리고 계십니다. 근데 컨셉들은 다 맞는 것 같아요. 네. 섬에 있는 작은 서점. 실제로 섬에 있는 작은 서점이었고요. 그렇죠. 네. 랩거리를 다룬 책이니까 랩북. 네, 다 괜찮습니다. 랩북. 네. 우리 이걸로 독서 한 걸로 시험 볼 거 아니니까요. 네. 랩거리면 어떻고 랩북이면 어떻습니까? 네, 랩댄스면 어떻습니까? 네. 재밌네요. 네. 닉네임 헤드님께서 숨결이 바람될 때 편을 들으시고 댓글을 남기셨는데요. 숨결이 바람될 때면 저희 책 처방 거의 첫 방송 아닌가요? 아주 초기죠. 아주 초기죠. 1년 첫 방송은 아니고 두 번째 주. 네. 근데 이 옛날 책들 관련, 옛날 방송 관련 댓글들은 앞으로 더 달릴 거예요. 네이버에서 이 검색 알고리즘을 좀 수정해가지고요. 최근에 보니까 키워드를 검색하면 뉴스 블로그 이렇게 쭉 나오는 카페 이런 것 중에 오디오 클립이 들어있어요.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건 뭐지? 이러고 이제 클릭해 보시는 분들이 더 늘어날 거라는 거죠. 네이버가 아주 좋은 일 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디오 클립을. 네, 상대적으로 책걸상의 존재감이 더 세상에 더 많이 그렇죠. 드러날 수 그러니까 있겠군요. 책 제목 치면은 저희 오디오 클립이 관련된 게 이제 딱 뜨는 거죠. 네. 댓글 소개하시죠. 네, 헤드님께서 숨결이 바람들 때 울컥하며 읽었어요. 누구나 한 번쯤 꼭 읽었으면 좋겠네요. 강추라는 감상을 남기셨습니다. 네, 그 숨결이 바람될 때 저희도 그때 읽으면서 참 울컥하면서 감동적으로 읽었는데 박평도 이 책 아시죠? 네. 그리고 저희 어머니께서 그 방송을 들으시고 그 책을 좀 한 권 꼭 나에게 선물해달라며 연락을 해오셨어요. 책걸상 방송을 들으세요. 네. 정말 우아하신 어머니시네요. 들으세요. 네. 어머니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어머니. 존경합니다. 네. 그 어머니가 들으시면은 근데 약간 마음에 안 들어 하실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숨결이 바람될 때의 그 지은이 저자의 와이프, 남은 그 부인하고 그 비슷한 책 투병기를 쓰고 죽은 또 다른 이제 여성이 있는데 그 여성의 남편하고가 서로 사귀게 됐다는 뉴스가 최근에 전해졌죠. 네, 그러니까 숨결이 바람될 때가 이제 국내에 소개되고 나서 이제 약간 비슷한 컨셉의 책이 또 한 권 소개된 적이 있어요. 작년 11월에 나온 건데 그 니나 리그스라고 하는 작가가 유방암에 걸려가지고 유방암 투병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세상을 떴는데 이 삶을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제목으로 이제 그 투병기를 남기고 이제 세상을 떴는데 그 니나 리그스의 이제 남편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근데 그 남편이랑 이 숨결이 바람될 때에 이제 그 아내랑 이제 서로 이제 비슷한 상황이잖아요. 배우자를 이제 떠나 보내고 연배도 심지어는 비슷해요.
그냥 30대 후반. 아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저희가 했던 마티네어 끝에서와 뭔가 그러네 연령대가 예, 비슷하네. 연령대가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어른의 사랑 이야기네요. 자, 이 얘기는 이제 좀 사연이 있죠. 저도 뭐 신문에서 본 얘기입니다만 이제 이 폴 칼라니티의 책이 이제 유명해지고 그 아내인 루시도 좀 뭐 인터뷰도 하고 좀 유명해진 상황에서 니나 리그스라고 하는 그 유방암 투병을 하던 작가의 책이 또 나와서 이제 화제가 되고 뭐 베스트셀러가 됐나 봐요. 그 상황에서 이 루시가 병상에 있는 니나한테 이 위로의 이메일을 하나 보냅니다. 그런데 니나는 몸이 많이 아파서 그 편지에 답장을 못하고 세상을 떠나죠. 네. 그리고 니나의 이 남편인 존 두버스테인이라는 남자가 나중에 그 편지를 발견을 하고 이 루시에게 뭐 큰 위로가 되었다, 고맙다, 뭐 이러면서 이제 감사의 편지를 보낸 게 시작인 거죠. 네,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루시가 또 편지를 보냈겠죠 아마? 네. 그런데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둘의 관계가 가까워진 건 기사에 나와 있는 그 루시의 인터뷰에 따르면은 존이 이제 아내를 사별하고 나서 그 상황을 견디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똑같은 상황을 어쨌든 미리 경험하고 또 상당한 시간을 보낸 루시에게 도대체 너는 어떻게 이겨냈니? 이제 그러면서 이제 둘이 이제 서로 이제 이메일 주고받고 아마 이제 뭐 만나가지고 뭐 위로도 하고 그러면서 아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겠구나. 라는 게 생각이 들었어요. 로맨스가 싹이 튼 거죠. 그렇죠. 사는 곳도 동쪽 끝, 서쪽 끝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었는데 배우자를 암으로 떠나보냈다라는 공통의 경험 때문에 서로 위로를 하다가 조금 더 친밀해진. 그래서 이게 지금 미국에서는 굉장히 큰 화제랍니다. 그럴 것 같아요. 네. 네. 이걸 영화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네, 얘기 나올 맞아요. 정도로. 근데 우리나라에서 같은 일이 벌어졌으면 약간 좀 실망인 걸 뭐 이런 악플 뭐 이런 것도 좀 달리지 않았을까 싶은데 미국에서는 난리 났대요. 뭐. 축하한다고. 뭐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걸 추문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네. 근데 정말 이게 로맨틱하고 좋은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그러면서 아주 이 축하와 격려를 많이 하고 있다고들 합니다. 근데 이제 숨결이 바람될 때에서도 폴이 이제 남아 있는 루시에게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이제 굉장히 짧은 시간만 봤더니 이제 그 아기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꼭 이제 혼자 있지 마라. 좋은 그런 사람이 얘기를 하고 갔죠. 그쵸, 좋은 사람이 만나면 꼭 결혼을 해라, 만나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제 각자가 남긴 뭐 자녀들에게도 좋은 엄마, 좋은 아빠가 생기는 거니까 저는 정말 해피한 케이스라는 생각이 듭니다. 루시는 애가 하나 있었고 존 이 남자는 애가 둘 네, 맞아요.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둘이 합치게 되면 이제 애가 셋 되는 그 얼마 전에 했던 아이가 다섯 이런 드라마도 생각나고요. 네. JYP는 드라마도 참 많이 보네요. 그리고 여기 두 남녀가 그래서 저 사진 봤는데 또 이게 그 선남선녀입니다. 네. 그 이 루시는 의사죠. 네, 의사. 그리고 존은 변호사고 또 나이 차이도 뭐 적당하고 다 잘생기고. 네, 그리고 또 세속적인 또 YG가 보기에는 또 베스트셀러의 인세도. 그렇군요. 네, 네. 둘이 돈도 잘 버는데다가 네. 이 배우자들이 남기고 간 인쇄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래저래. 예, 굉장히 진짜 말 그대로 해피엔딩인 거죠. 그런 저 인쇄나 이런 걸로는 좋은 일에 또 쓰시겠죠. 그걸 뭐 다 가지고 또 뭐 먹겠습니까, 꿀꺽. 다 먹으면 좀 어때요? 왜 그걸 꼭 좋은 일에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네, 그렇군요. 네, 아무튼 아마 그 이 소식을 저기 애청자분들 중에 아셨던 분들도 계시고 이제 모르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 진짜 영화 같은 이야기잖아요. 한 편의 영화로 만들어줘도 전혀 손색이 없는 또 이런 일이 또 있었다는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헤드님의 댓글 때문에 저희가 숨결이 바람될 때의 뒷이야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그 유명한 르 클레지오의 작품을 갖고 왔습니다. 네, 그렇죠. 노벨상 수상자. 2008년에. 벌써 그렇게 오래됐나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 책 보면서
오래됐구나. 한 10년 전에 노벨상을 탔구나라는 생각했는데 그 르클레지오라고 하는 이제 현존하는 프랑스 작가 중에서 가장 유명한 작가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2008년에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작가인데 이 르클레지오가 정말 독특한 소설을 한 편 펴내가지고 아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다라는 생각에 저희가 약간의 의무감으로 저희 세 사람이 같이 읽고서 오늘 이제 애청자분들과 이제 독후감을 나눠보기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요. 네. 제목이 빛나예요. 빛나. 네, 고즈넉하죠. 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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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제가 빛나. 네. B-I-T-N-A. 물론 불어겠지만은 불어로는 어떻게 읽나요? 뭐 빛나라고 읽을 것 같은데요. 이것도. 그 네. 뒤에 부제가 서울 하늘 아래. 이거 불어라서 읽을. 박평은 불어 못합니까? 네, 저는 못합니다. 그 수르실드 세울 뭐 세울. 이렇게 읽어야 뭐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서울 하늘 아래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 책입니다. 당연히 서울이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설이 이제 어떻게 나왔냐면은 그 르클레지오가 2008년에 노벨문학상을 받을 때 한국에 있었어요. 2007년에서 2008년까지 이제 이화여대 불문과와 통역대학원에서 석자 교수로 강의를 했거든요. 물론 이제 한국에만 있는 건 아니고 프랑스랑 한국을 왔다 갔다 하긴 했지만은 대부분의 시간을 다 한국에서 보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때 그 르클레지오와 사제간의 관계였다면서요, 박평. 그 르클레지오 선생님이 그 석좌 교수로 계실 때 제가 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같은 건물에서 수업 들었습니까, 그러면? 근데 제가 수업을 못 들었어요. 제가 그때 너무 문외한이었던지라 르클레지오가 누군지 몰랐습니까 그때는? 알기는 했지만 큰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심지어 저는 그 르클레지오가 그때 책을 한 권 냈거든요. 그때 이화여대 출판부에서 낸 책인데 발라시네라는 책이었어요. 그게 칸 영화제 60주년을 기념해서 만든 영화 에세이였거든요. 발라시네. 발라드 더하기 시네마. 그러니까 영화에 대한 노래 뭐 이런 뜻이죠. 네. 그래서 영화 상영회도 하고 그 책 출간 기념회도 하는 자리가 있어서 제가 가서 그 책을 구매해서 사인도 받고 막 이런 것들을 했는데 저는 그래서 뭐 노벨문학상 시간이라고 하기에는 좀 먼 관계고요. 네, 그냥 그렇죠. 좀 멀죠. 사제지간 취소. 그냥 목격자. 목격자였어요. 학내 목격자였는데 그 노벨문학상 수상자가 그냥 이렇게 쉽게 만날 수 있는 건 줄 알았어요. 뭐 우리 학교에서 뭐 하는데 저 아저씨 노벨상 받았대 뭐 이런. 석좌 교수 자리는 뭐 그런 건가 보다. 그렇게 이렇게 상 받으시고 되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들이 오셔서 있는 건가 보다. 근데 그 책을 낼 때만 해도 노벨문학상 수상자가 아니었고요. 아니었죠. 네. 그러고 나서 몇 개월 뒤에 이제 상을 받으셨죠. 네. 그래서 뭐 강연은 워낙 많이 하시기도 했고 제가 그때 학내 신문사에 있었는데 그때 뭐 르클레지오 관련 기사도 많이 쓰고 근데 그때도 별로 이렇게 감흥을 많이 갖고 있지 않다가 오히려 출판사에 입사를 하고 나니 굉장히 큰 인물이더라고요. 그럴 줄 알았으면. 네, 심지어 이사 다니면서 그 사인 받은 책도 잃어버렸는데. 저런. 진짜요? 네, 잃어버렸어요. 야. 그래서 제가 땅을 치면서 후회를 하고 그런 있죠. 사인본은 사실은 구하기가 굉장히 희귀본이죠. 어려운데 희귀본인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이제 제가 박평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경우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과학자 중에서도 노벨상 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뭐 서울대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대요. 올해 노벨상을 받은 거예요. 그 과학자가. 그런데 작년 11월에 서울대에 강연을 하러 온 거예요. 이제 알만한 사람들은 이 사람이 노벨상을 받을 수도 있는 초특급 과학자라는 거 알고 초청을 한 건데 30명이 채 안 온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노벨상을 받아버린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그 사람이 만약에 한국에 다시 초청을 하기도 어렵거니와 그렇죠. 이제 두 어렵게 번은 되어버렸거니와 그 다음에 그때 이제 30명도 안 온 청중을 이제 동원하는 게 너무나 이제 쪽팔리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나라의 수준입니다 하면서 막 열변을 토했던 그 당시에 그 초청을 책임졌던 서울대 교수님의 뒷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었는데 약간 그 노벨상 후광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문학도 마찬가지일 테고. 근데 르클레지오는 사실 노벨상 받기 전에도 어쨌든 간에 굉장히 대가였었잖아요. 당연히. 네. 그 2008년도라고요. 그때 르클레지오가 노벨상 수상자로 결정됐다는 뉴스를 보는 순간 저는 딱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뭐 내가 받을 줄 알았지. 아니 이런 그런 거였습니까? 거보다
이 아저씨가 이렇게 늙었구나. 근데 그 나이에 비해서 진짜 젠틀하게 이렇게 핸섬하시고 비주얼이 왜냐하면 굉장히 이제 좋으시고. 르클레지오를 아주 옛날에 또 읽은 적이 있어요. 그 르클레지오도 소년급제 하신 분이거든요. 아주 젊을 때 네. 이제 유명해진 분인데 그래서 초창기 작품을 이제 조금 봤었는데 이제 보다가 너무 재미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이제 안 볼란다 이제는. 그러고는 오랫동안 잊고 있었는데 노벨 문학상을 딱 탔다고 하시는 기에 쭉 보니까 생각보다 되게 이미 연세가 좀 많으시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그래 노벨 문학상이야말로 이분처럼 안 읽히는 책을 써야 받을 수 있는 상이지. 역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르클레지오가 1940년생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나이로 따지면은 몇 살인가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80대 78살, 78살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진짜 이제 원로 중에 원로인 거고, 그러니까 10년 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으니까 68세에 노벨 문학상을 그렇죠. 받았으니까 이미 그때도 제 머릿속에 르클레지오는 뭐 한 40대 젊은 작가 뭐 이런 이미지로 처음에 각인이 됐었기 때문에 그 이분은 뭐 이렇게 저 문단에서 누구 만지고 뭐 이런 거는 안 하시죠? 미투의 가해자. 너무 많은 단어들이 생략이 돼 있어서. 네. 아니, 이제 그 우리나라에 이제 2세대의 그 원로 작가들이 워낙에 이제 그런 추문의 대상이 되고 있어서 자, 넘어가고요. 근데 그 르클레지오는 그 아까 박평도 얘기했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뒷조사 좀 해봤거든요. 네. 근데 굉장히 젠틀하신 걸로. 네. 그 이제 사실은 저희가 이 소설을 다루는 것도 약간 뒷얘기가 있는데요. JYP가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던 이 특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외국 작가들이 한국을 배경으로 쓴 소설 특집. 요거를 좀 한번 해보자고. 몇 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근래에 드물어요. 근데 드물어요. 근데 최근에 몇 권 나왔죠. 그래서 이제 그 속초에서의 겨울이라는 여기는 뭐 해프 코리안입니다만 하여튼 프랑스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는 프랑스고 이제 어머니가 한국계인 그 엘리자스와 디스팡의 책 말하는 거죠. 네네. 속초에서의 겨울이라는 책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소주 클럽이라고 또 미국 작가가 쓴 또 이 거제도를 배경으로 하는 소설이 있고 그래서 요거 두 개 묶어서 한번 해보자고 하는데 뭐 작가가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은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이제 소주 클럽은 이제 팀 피츠라고 하는 미국 사람이죠. 미국 작가가 쓴 건데 이제 거기는 와이프가 한국 사람입니다. 네, 근데 이 소주 클럽을 낸 출판사가 이제 그 섬에 있는 서점을 낸 루페라고 하는 거기가 또 거기입니다. 출판사에서 네네. 냈어요. 그러니까 약간 느낌이 좀 비슷하죠. 네. 하여튼 그래서 저는 그 두 권을 호기심에 이제 먼저 읽고 근데 재밌다. 외국인이 한국을 배경으로 쓴 소설. 그래서 방송 한번 해보자라고 이제 두 사람한테 얘기를 했는데 두 사람이 뭐 다 이렇게 워낙 좋은 책도 많고 하니까 미적미적 했었던 거죠 그동안. 그랬는데 이 르클레지오가 이 서울을 배경으로 소설을 쓰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됐다. 이제는 할 수 있겠다라고 해가지고 해보자라고 꼬셔서 이제 하기로 했죠. 네, 그래서 일단 외국 작가 한국 배경 소설 특집으로 시리즈로 몇 개 할 텐데요. 이제 그 중에 1탄으로 오늘 르클레지오의 빛나 서울 하늘 아래라는 작품을 소개하게 된 겁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르클레지오가 한국을 굉장히 사랑하는 작가인가 봐요. 이 빛나라는 작품을 내기 전에 이미 폭풍우라고 하는 제주도를 배경으로 한 작품을 이제 이미 펴낸 적이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 폭풍우는 제주도 그리고 이제 빛나는 서울을 무대로 쓴 것이고 실제로 르클레지오가 가장 사랑하는 이제 두 곳이 이제 한국에서 가장 사랑하는 두 곳이 제주도랑 서울이라고. 서울은 약간 좀 애증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은 네. 어쨌든 간에 그 제주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본인이 심리적으로 고향이라고 생각하는 곳이 그 인도양에 있는 모리셔스 섬인데, 모리셔스 섬. 네, 그 제주도가 마치 자기에게는 모리셔스 섬과도 같은. 그러니까 이 르클레지오가 사실 또 국적이 이중 국적이잖아요. 모리셔스 국적도 갖고 있죠. 네, 모리셔스 국적도 포기하지 않고 가지고 있고 프랑스 국적을 가지고 있죠. 그 빛나에 관한 얘기는 뭐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해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제 르클레지오 얘기를 좀 더 해보죠. 르클레지오는 현대 프랑스 문단의 살아있는 신화 뭐 이런 식으로 불리던 양반이고, 그렇죠. 노벨 문학상까지 받으면서 뭐
이론의 여지가 없을 만큼 이제 대가의 반열에 올랐는데 YG는 언제 처음 접했습니까? 저는 2번인가 소설을 읽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둘 다 이제 그 르클레지오 소설 중에서 그 세계문학 전집에 들어있는 소설이 있거든요. 그 황금물고기라고 하는 거긴 아마 문학동네 세계문학 네. 전집의 한 권으로 지금 편입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세계문학 전집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사막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고 둘 다 지금 제 책꽂이에 꽂혀 있어요. 근데 왜 책꽂이에 꽂혀 있냐면은 그 YG가 웬만해서는 어떤 책이든지 간에 책을 읽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아, 그래요? 오. 근데 그러니까 저는 아무리 허접한 책이라도 끝까지 읽으면 남는 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주의라서 그래요. 네. 웬만하면은 책을 읽다가 다 완독을 하지 그냥 치우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JYP랑 다르군요. 네, 그러니까 JYP는 읽다가 이건 도저히 아니다 싶으면 뭐 과감하게 버립니다. 네, 과감하게 버리더라고요. 그리고도 막 꾸역꾸역 읽은 책 막 재미없는데도 불구하고 혼자만 읽기 아까우니까 다른 사람들 권하고 막 거짓말해가면서 거짓말해가면서 막 이거 막 괜찮아 그래도 막 이러면서 최근에 정말 읽고 싶지 않은데 꾸역꾸역 끝까지 읽은 책은 그 운명과 분노인가 하는 그 오바마가 칭찬했다고 해가지고 읽었는데 아우 무지하게 재미없었습니다. 내가 읽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하여튼 그래서요. 아무튼 그래서 그 황금물고기랑 그리고 사막을 시도를 했는데 저 중간에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재미없는 작가는 처음 봤다. 그러니까 YG가 재미없다 그래서 그 작품을 폄훼하는 건 아니에요. 아니 노벨상 받은 작가의 작품을 어떻게 폄훼를 하겠어요. 그런데 모든 게 다 약간 제 취향이랑 맞지 않는 거예요. 약간 관념적이고 그 다음에 뭔가 좀 되게 저는 막 이렇게 범속한 그런 문명 세계의 이야기를 좋아하는데 너무 약간 좀 그런 반문명적인 범속하지 않은 것에 대한 약간의 이상형적인 유토피아적인 이런 걸 갈구하는 것도 저는 막 그 제가 뭐 환경 문제나 이런 거 취재하기 때문에 약간 의외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소로의 월든 이런 것도 진짜 힘들게 읽었거든요. YG는 책을 많이 읽어서 그래요. 이게 범속하다 이런 건 상당히 문어체적인 표현이라서 국어에서는 사람들이 잘 쓰지 않는 단어인데 네. 쓰시는군요. 아무튼 그래서 거의 모든 책을 일단 시작하면 완독하는 YG가 2권이나 읽다가 포기한 작가가 르클레지오다. 네, 그래서 저 고백하자면은 르클레지오 소설 중에서 완독한 게 빛나요. 처음이군요. 방송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지만 뭐 충분히 완독할 만했습니다. 네. JYP는 그 대학생 때 한때 이제 이 문청들하고 좀 교류한 적이 있습니다. 글 좀 쓴다는. 네. 그 중에 뭐 좀 잘 풀린 친구도 있고 잘 안 풀린 친구도 있고 한데 이제 그자들 모임에서 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르클레지오의 뭐 새 책이 나왔는데 뭐 저쩌고 막 이렇게 막 모두가 다 아는 거예요. 이 그자들이. 그래서 이제 열등감 막 느끼면서 나도 알아야 되나 보다라고 해가지고 뭘 봐야 되냐 이랬더니 이제 일단 그 데뷔작 조서라고 하는 것부터 봐야 되지 않겠냐 가지고. 그러니까 이 르클레지오가 저희 그 지난 시간에 했던 그 마티네의 끝에서의 저자 히라노 게이치로랑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세대는 완전히 다른데 히라노 게이치로가 이제 그 아쿠타카와상 받으면서 이제 그 일식으로 화려하게 데뷔했던 때가 23살, 20대 초반이잖아요. 같은 나이군요. 네, 딱 같은 나이. 르클레지오도 23살에 조서로 르노도 상을 수상하면서 근데 비슷하게 데뷔했죠. 네, 그런데 이제 이 사람도 정말 천재 소리를 들을 수도 있었던 게 그 콩쿠르상 후보에 올랐거든요. 마치 그 일본의 아쿠타카상이 있다면 프랑스에는 콩쿠르상이 있는데 그 콩쿠르상 후보에 이제 화려하게 올랐고 그리고 콩쿠르상은 비록 수상을 하지는 못했지만은 그 굉장히 또 프랑스 문학의 권위 있는 상이 이제 르노도상을 수상하면서 천재 소리를 들으면서 데뷔를 한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조서를 봤죠. 봤는데 재미없었습니다. 재미없어서 저 문청들이 정말 훌륭하다고 하는 소설이 나한테는 재미가 없구나. 나는 이 문청이 아닌가 보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읽었었고 그 다음에 안 유명한 책인데 떠도는 별인가 뭐 그런 책이 그 당시에 또 새로 나온 책이 있어가지고 그거 하나 더 봤습니다. 그것도 재미없었습니다. 끝까지 뭐 대충 어떻게든 읽은 것 같긴 한데 내용도 하나도 기억 안 나고 뭐 재미없었다라는 기억만 있어서 그냥 르클레지오는
뭐 잘 모르는 안 읽히는 훌륭한 분인가 보다 이러고는 이제 멀리 떨어뜨려 놨었고 그러다가 노벨상 수상 소식을 듣고 이제 그런 분이 받아야지라고 했었는데 이제 이 빛나라는 서울 배경으로 소설을 썼다고 해가지고 이제 찾아 읽었지 않습니까? 아우 깜짝 놀랐습니다. 르클레지오의 소설 중에서 이렇게 재미있고 이렇게 잘 읽히는 책은 정말 처음이다. 이렇게 가독성 높은 소설을 쓰다니. 정말 훌륭하신 분이다. 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박평도 르클레지오는 뭐 르클레지오는 뭐 워낙에 명성이 높기 때문에 다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명성이 높고 많이 알려진 것에 비해서 독서율이 높은 작가는 아닌 것 그렇죠. 같아요. 잘 안 그리고 읽히는 책이니까. 주변에서 좋아한다라고 이야기가 많이 되는 작가도 아닌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네네. 근데 그 재미가 없고 독서를 하기가 힘들 수밖에 없는 게요. 조서라는 작품도 굉장히 의식이 불분명한 사람이 자신이 살아온 이 이야기를 이제 진술하는 조서라는 방식을 네네. 통해서 진술을 하는데 그냥 서사가 구성되는 방식 자체가 우리가 관습적으로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방식과 모두가 배치되는 방식이거든요. 그것들을 그 관습을 계속해서 그 배반하는 방식으로 쓰기 때문에 읽기 힘들 수밖에 없고 사실 독서 자체를 좀 방해하는 방식으로 맞아요. 이야기를 쓰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그 조서의 주인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방인에 나오는 그러니까 까미 이방인에 나오는 메르소의 비견이 되면서 이 책을 딱 냈을 때는 거의 카미 얘기를 많이 들었던 작가고요. 근데 그 이후로 이렇게 뭐 문명에 대해 반대하고 자연에 대해서 많이 쓰는 글들도 많이 나왔고, 근데 그 분야는 그 스펙트럼은 좀 계속 넓어졌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르클레지오의 작품 세계를 이제 해설하는 글들을 읽어보면은 이제 르클레지오가 이제 어느 순간에 서양 문명이라는 것은 더 이상 인류가 지향해야 될 방향이 아니다라는 좀 깨달음 같은 것들을 얻은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서양이 아닌 비서구의 여러 가지 문화라던가 아니면 역사라던가 이런 데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이제 서양 아닌 것에 대한 어떤 탐구 그런 것들을 이제 소설 속에 이제 계속 투영을 했는데 제가 그 읽다 포기했던 그 사막이라는 작품도 사막에서 살아가는 유목민들의 이야기가 이제 거기에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황금 물고기 같은 소설도 사실은 이제 그게 96년인가 발표된 소설로 기억이 되는데 딱 그 전환점 같은 소설로 또 많이 평가를 받고 있고 그게 이제 아마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는데 이제 꽤 큰 도움을 줬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노벨 문학상이 선호하는 또 작가들이 있잖아요. 약간 뭔가 좀 문명에 대한 같은 좀 큰 주제를 탐구하는 작가에게 또 선호하고 거기에다가 서구 작가이면서도 이제 서구스럽지 않은 어떤 그런 사유의 세계를 보여주는 그런 작가에게 또 이제 노벨 문학상이 굉장히 호의적인데 르클레지오가 이제 그 두 가지를 딱 이렇게 만족을 시켰던 그렇죠. 거죠. 네. 받을 만한 사람이 받은 거죠. 네. 그때는. 근데 이제 그의 작품 세계를 이해하기에는 너무 그 작품 세계 문턱이 이제 높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좀 이 책은 더 호기심이 갔던 것 같아요. 그런 르클레지오가 서울에 살면서 서울에 한 2년 정도 살면서 그 수집했던 여러 가지 이제 소재들을 이제 잘 버무려 가지고 정말 그 빛나라고 하는 20대 초반의 여대생을 주인공으로 한 소설을 썼는데 도대체 뭐 어떻게 그렸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 저희가 한번 읽어보자라고 의기투합됐을 때 이번에는 꼭 성공해야지 하면서 읽기 시작했는데 사실은 정말 금방 읽었어요. 2시간도 채 안 걸렸어요. 아주 쉽게 성공했죠. 네, 네. 네. 그리고 막 중간에 읽으면서 피식피식 웃으면서 읽지 않았습니까? 네. 자, 르클레지오는 이제 이 책에 보면 연보가 쭉 나와 있는데요. 이 연보도 참 재미있다 그럴까요? 이게 읽다 보니까 야, 이런 인생이 있구나 싶어요. 이 1940년 니스에서 출생했는데 모리셔스 섬으로 이주한 가족들의 후손. 그러니까 원래 프랑스에서 모리셔스로 간 사람들의 후손이고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서로 사촌 남매지간이다. 이런 이게 왜 연보에 꼭 들어가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라울 르클레지오와 어머니 시몬 르클레지오가 사촌 남매가 아닌 거죠. 이분은 그 원래부터 르클레지오였던 거죠. 이 어머니도. 그리고 아버지가 군의관으로 근무하는 바람에 나이지리아에서 살았었고 브리스톨 대학, 옥스퍼드 대학, 니스 대학 등등에서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태국에서 군복무를 한 적도 있는데 굉장히 이색적인. 근데 군복무를 하다가
관광객 상대로 매춘을 하는 사람들을 고발하는 글을 발표해가지고 태국 정부가 추방했대요. 왜냐하면 태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어쨌든 관광객 상대로 매춘이 국부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 얘기하면은 저 태국 대사관에서 항의가 죄송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태국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산업인데 산업인데 네. 그래가지고 이제 쭉 수많은 책들을 쓰고 해왔는데 2001년도에 처음으로 한국에 행사차 이제 오고 그 다음에 2005년도에도 한국에 오고 급기야 2007, 8년에는 1년 동안 한국에 와서 강의를 하고 그러다가 노벨상을 타고 또 2011년, 17년 하여튼 자주 한국에 오시고 한국을 되게 애정하시는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이 양반이 한때는 이제 남미에 좀 꽂혔었던 중남미에 꽂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67년에 이제 태국에서 이제 어쨌든 쫓겨난 다음에 멕시코로 가서 멕시코에서 군복무를 마쳤는데 바로 컴백하지 않고 이제 그쪽에 도서관에서 근무를 하면서 이 마야와 나와틀이라는 이제 멕시코 고대 문명, 그러니까 중남미 고대 문명에 대해서 박사 학위까지 받은 거예요. 그리고는 파나마에서도 4년간 살았어요. 원주민들과 같이 생활을 했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뭔가 이렇게 살아야 노벨상을 받나 봐. 그러니까 서구가 아닌 다른 것들에 대한 관심을 그냥 직접 호기심 차원에서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직접 살아보고 부딪혀보고 이런 시도들을 이제 계속 했던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만년에는 우리나라로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문명권에서 다 살아봤는데 이 아시아를 잘 모르는 거지. 태국은 좀 가봤지만. 그래서 아시아에서 가장 핫한 나라인 한국에 와서 좀 살아보고 그리고 한국을 배경으로 하는 근사한 책들도 지금 내고 그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그 폭풍우라는 책은 아마 단편집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장편으로는 이제 이게 처음인데 벌써 시간이 다 됐다고 사인이 들어오네요. 근데 이 얘기만 그냥 하고 방송 마치면은 그러니까 이제 한국을 처음 방문한 게 2001년이잖아요. 이제 책에 이제 뒤에 이제 해설해 보면 역자 해설해 보면 나오는데 이제 그때 이제 기자들이 이제 한국을 찾은 소감에 대해서 르클레지오에게 물은 거예요. 그런데 르클레지오는 항상 한국을 한번 와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랑 연고도 전혀 없고 자기랑 관계도 전혀 없는 저 나라에 자기 작품들이 계속 번역이 된다는 게 너무 신기하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고 저곳은 어떤 곳이고 저곳에서 나는 도대체 어떤 저 사람들은 나의 작품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 이런 것들이 항상 궁금했기 때문에 그때도 이제 여러 가지 기대감을 표현했는데 그 기대감이 애정으로 바뀐 것 같아요. 그럼 르클레지오는 무슨 굿도 구경하고 뭐 절에도 가보고 뭐 그다음에 한글도 심지어 공부하고 한글을 아마 읽을 줄 안다고 약간 좀 제법 조금 공부한 걸로 들었습니다. 진짜 나신무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음식, 신화, 뭐 종교, 뭐 심지어 뭐 남북 문제, 뭐 하여튼 대한민국에 관한 여러 가지 것들을 꽤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작가라고 합니다. 똑같이 그 노벨상을 받아서 유명하신 분 중에서 한국에 또 자주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공론화가 되지는 않았지만은 한국 여성들을 또 그렇게 좋아해서 은연중에 여러 가지 이제 공개되지 못한 추문을 만든다는 이야기를 제가 이제 들은 적이 실명을 거론하면 안 됩니다. 대사관에서 연락 옵니다. 근데 이제 르클레지오는 진짜 그런 거랑 전혀 상관없이 한국을 사랑하는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2명이 있는데 사랑하는 이유는 전혀 다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아주 독특한 소설 빛나 서울 하늘 아래에 대해서 얘기 깊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